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5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분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련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련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저희 오늘 기자회견도 있고 또 저희 KM 시민행동의 운영위원 그리고 대표자 회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예요. 아마 KBS 내부 구성원들도 지금 기자회견에 많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로, 예. 네, 방통위와 기자회견으로 일단은 돌마거 소식부터 듣고 와서 저희 미디어 탈곡기 이어가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봉 활동가도 김원경 사무처장님도 안 계셔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네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키가 넘겨진 게 방통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에 대해서 이제 즉각 비리사 해임하라라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방통위가 이제 이번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지금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 고대영 사장이고, 고대영 사장을 싸고 놀고 있는 이 적폐 이사들이 빨리 나가야, 그래야지 비로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어떤 숫자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KBS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서 해임 권고를 하라는 통보를 보냈고, 네. 그래서 방통위가 빨리 해임 권고를 함으로써 절차를 진행을 빨리 시켜야지 KBS 정상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방통위가 이제 약간 정해야 될 과제가 누구를 해임할 것인가, 이제 해임을 누구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업무상 배임이나 공금 횡령, 유용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이미 인사혁신처가 예규로 내놓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예, 따라서 방통위도 마땅히 유용 액수가 300만 원이 넘는 이사들에 대해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감사원 조사를 보면은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이 차기환 이사가 448만 원, 또 강규형 이사가 327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한 두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조합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 없이 빨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의사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방통위가 있는 과천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상경까지 해서 본사 조합원들과 합류해서 오늘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고요. 네네. 그래서 방통위는 저희 전국에 있는 KBS 구성원들의 간절한 뜻을 모른 체 하지 말고 신속히 감사원이 통보한 내용 이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행정 절차법상의 여러 법적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미 정해져 있고 가야만 가는 수순인데 시간을 끌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창올림픽 준비도 그렇고, 또 시청자들이 지금 벌써 90일 가까이 막대한 방송 파행을 감내하고 있고, 저희 구성원들도 지금 거리를 헤맨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억 원의 임금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런 뜻을 담아서 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 권고를 받고 뭐 언제까지 이걸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 기한 제한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뭐 감사원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낸 건 당연히 없고요. 오히려는 그보다는 이제 행정절차법이라고 해서 네. 뭐 해임과 같은 인사상의 신분상의 변동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본인의 뭐 청문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법적 논란은 많습니다. 뭐 언젠가 한 번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해임 건의를 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사처분을 내리는 그 임면권이 있는 곳은 대통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방통위에 어떤 해임 권고, 해임 제청을 받은 뒤에 그 실제로 인사 조치를 내리기에 앞서서 실제로 해임하기에 앞서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하려고 하자 뒤늦게 청문 절차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KBS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뭐 이런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 진행을 해달라라는 네. 것이 이제 저희 오늘 집회의 취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는데 방통위가 제대로 그렇습니다. 기능을 했다면 네. 네. 그 기자들은 잦은 사퇴하고 방통위도 진작에 자기 제 기능을 했다면 뭐 이런 일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지금이라도 빠른 결정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네. 한 명만 사퇴하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네.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소식 한번 여쭤볼게요. 마봉춘 아나운서들이 위로에 나섰다, 격려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어제 저희 파업 집회 장소에 깜짝 손님들이 나타났는데요. 네네. 여러 아나운서들, MBC 아나운서들이 어제 대구 KBS 파업 집회 현장을 방문해줬습니다. 그래서 김범도 MBC 아나운서 협회장, 또 지금 시선 집중의 새로운 앵커로 활동을 시작하신 변창립 아주 원로 아나운서시죠. 그 변창립 아나운서, 고참 아나운서시죠. 네. 그리고 허이루 아나운서, 김상호, 이지연 아나운서 등등 굉장히 많은 MBC 아나운서들이 저희 KBS 파업 집회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격려 발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김범도 MBC 아나운서 협회장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KBS 동지 여러분들, 세계 민주주의 영광을 줬던 촛불 시민에 어울리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언론사, 사랑받는 방송사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동안 KBS 새노조가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왔다라고 격려 말씀해 주셨고, 김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할 과제가 많은데 KBS 정상화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겼다라는 구호를 제안을 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또 받았고요. 또 허이루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연수 프로그램을 체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네. 저희 KBS 새노조 현 부위원장인 오태훈 아나운서였다. 예, 그러면서 이곳 KBS에서 전국 서울 지역 대학방송국 아나운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여를 해서 이곳 지하 강의실에서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오태훈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좋은 형들 따라다니다가 저도 조합 간부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파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감사원에서 결과도 나왔으니까 며칠만 더 힘내면 반드시 끝낼 수 있다. 이런 격려 발언을 해줬고요. 네. 또 이재훈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이후에 선배님들이 다 같이 방에서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게 거의 처음인데요. 매일 방에 올라갈 때마다 자리에 계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이게 진짜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MBC에 찾아온 꿈 같은 시간이 네. KBS에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격려 말씀해줬고요. 또 변창립 이제 최고참 아나운서시죠. 변창립 아나운서께서는 시선 집중을 맡은 곳은 후배들이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 맡았지만 어제 이제 KBS 온 곳은 등 떠밀려온 거 아니고 오고 싶어서 왔다. KBS가 아직
이렇게 정상화에 오르지 못하고 이 훌륭한 방송 인재들이 찬바닥에 앉아있는 모습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멋진 연말 새해 계획 세우실 날 기원한다. 네. 꼭 승리해라 라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셨고 또 단체 MBC, KBS 아나운서들이 단체 사진을 찍어서 어제 이제 격려 방문을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MBC 아나운서들이 와준 것이 일종의 답방 같은 성격도 있는 것이 네. 지난 8월 초순 중순쯤에 MBC 아나운서들이 총파업에 돌입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 저희 KBS 이제 아나운서들 한 20여 명이 상암동 MBC 파업 현장을 찾아서 또 MBC 아나운서들에게 지지 격려 발언을 해주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차이를 두고 양사 아나운서들이 상대방의 파업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파업이 끝나고 나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져서 좀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어제 사실 지금 뭐 부팀장 그런 간부들이 보직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술직 부팀장이 40명이나 보직 사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KBS 내에서 어떤 방송의 독립 문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적극적으로 이제 운신을 하기 어려운 직종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대거 부팀장들이 보직을 사퇴했던 경영직군도 이제 그런 편에 속하고요. 네네. 워낙에 인사나 예상 또 같은 어떤 경영진의 직속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몸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방송기술직 정도 사실 그렇게 집단적으로 특히 이제 보직자들의 경우에는 네. 어떤 뭐 파업이라든지 뭐 제작 거부라든지 이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런데 그 방송 기술직에 있는 부장들, 네. 팀장들이 이렇게까지 40여 명이라는 규모로 네. 집단 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아마 KBS 창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이분들이 보직을 사퇴하면은 방송이 완전히 기술적으로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좀 어려우셨던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이분들이 기술직에 있는 기술직에 있는 부장, 팀장 전원은 아니고요. 네네. 이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40여 명에 이르는 숫자가 집단적으로 업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은 그 보직을 사퇴해버리면은 네네. 그 보직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백에 있는 보직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방송기술직 숫자가 뭐 적지 않다 하더라도 네. 40명의 빈자리를 한꺼번에 메우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직자들이 없는 상태로 그 보직자가 맡아야 할 업무가 공백을 지닌 채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죠. 특히 지금 파업 같은 경우에 파업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파업에 동참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파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체크가 안 되는 상황,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보직자들, 특히 방송 기술직 보직자들이 40명 가까이가 집단적으로 사퇴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특히 고대형 체제의 어떤 그 버팀목이랄까, 마지막 어떤 잡고 있는 동아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방송기술 부장 팀장들이 성명서와 함께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보직을 사퇴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파업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직을 내려놓는다. 상황은 악화일로고 병현 씨는 방송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더 이상의 미련으로 KBS와 자신을 망치지 말고 내려와라.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줄 시간이다. 허울뿐인 직한 고집 내려놔라. 그리고 더 이상 정당한 동료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보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의로운 투쟁에 동참한다. 이런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네. 방송기술직에 있는 부장 팀장들의 그 동참도 호소하는 뭐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런 진실을 왜 고대영 사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네. 또 참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래도 희망을 주는 소식들이어서 저희도 마음이 좋은데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소식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MBC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13명. 저는 이렇게 많이 하실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중간에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았죠, 사실. 야, 정말 네. 이거는 뭐 성경환 전 TBS 사장, 네. 그리고 정찬영 현 TBS 사장, 손석희 현 JTBC 보도본부 사장.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전부 사장들이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인데 13분의 후보자가 응모를 하셨고 이 중에 무려 MBC 출신이 12명. 역시 네. MBC는 MBC 가겠다. 그리고 직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MBC 출신이 12명인데 그중 기자가 7명, PD 출신은 5명. 예, 다양하죠. 그래서 일단 13명을 쭉 훑어드리면 김정특 전 EBS 이사, 그리고 김휴선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한국방송공사에서도 후보자가 나왔네요. 박신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네, 박신서 위원은 또 민원연과도 많이 같이 일을 했던 분입니다. 송기원 현 MBC 논설위원. 이 MBC 출신들이 사실은 전 MBC 어떤 뭐 이렇게 기자. 그래서 지금은 MBC 소속이 아닌 분들이 많은데 송기원 현 MBC 논설위원, 송일준 전 PD연합회 회장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MBC 현직이 있습니다. MBC 심의국 라디오 심의위원. 왜 이런 위치에 있는지는 아시겠죠? 유배를 당해 있는 상태신 거죠. 예. 오용섭 현 청년 관계토 설립 운영자.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윤도한 전 MBC 보도국 LA 특파원,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 임정한 전 MBC 보도 MBC 준비센터장, 이문식 전 MBC 논설위원, 최승우 현 뉴스타파 PD, 최영근 전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 대표, 최진용 전 제주 MBC 사장.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문진 이사회가 30일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표결을 거쳐서 최종 후보자 3인을 압축할 예정이고, 최종 후보자들은 1일 오전 11시부터 MBC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서 정책 설명회 일정에. 이거 재밌겠다 진짜. 자,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자, MBC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IMBC 아시죠? 네. IMBC.com에 접속하시면은 누구나 뭐 로그인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예. 원래 MBC에 다시 보게 하려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일부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돈을 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돈 내고 보게 하면은 그건 근데 이거는 이제 대국민 어떤 공약 발표회 같은 거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7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이사회에서 신인 MBC 사장이 결정됩니다. 정말 진짜 정말 설레네요. 좀 이거는 그죠? 이상하게 설레네요. 네. 책임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지금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박문진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접 과정 그리고 정책 발표의 과정에서 좀 살펴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MBC 사장 선임 절차까지 짚어드렸고요. KBS MBC 소식 내일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돌마고 파케는 여기서 끝. 예,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하죠. 미디어 스크랩은 누구부터 할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소식입니까? 즐겁진 않고요. TV조선 그 전원책 앵커의 후임이 누구냐. 이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업무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거는 제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임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냐? 신동욱 현 SBS 국제부장입니다. 이분은 SBS 메인 뉴스 앵커셨는데요. 굉장히 기록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와. 그 SBS 메인 뉴스 8 있죠. 예. 그거를 그러니까 7년 6개월간 진행을 하신 거예요. 최장수 기록을. 네, 정말 최장수 앵커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TV조선으로 갔다. 네. SBS 메인 앵커가 네. 심지어 국제 부장이신 분이. 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밖에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분이 뭐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지는 추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조선 내부의 반응이 그래서 아주 좋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예. 입장에서는 참 좋죠. 이미지 네. 세탁을 하기가 좋죠. 네. 이렇게 SBS라는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또 근데 그런 분이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으니까. 제가 그래서 신동욱 앵커에 대해서 예전에 뭐 좀 말이 많았었는데 예, 맞아요. 그래요? 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썼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TV조선 이적 신동욱 앵커 그동안 논란된 멘트본이라는 부산일보 기사가 있어서 봤더니요. 맞아요. 너무 웃긴 게 신 앵커가 2010년 배추값 파동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추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면 된다고 발언에 파문이 일었을 때 신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통해 이 말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논란은 벌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이 라고 사람이 말을 그 사람이에요? 해서 예. 여러 가지 클로징, 그러니까 김성준 앵커와는 다른 의미로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분이에요. 네. 예. 그리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할 때 신동욱 앵커가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임박했고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눈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건 합니다. 거의 자유한국당 대변인 수준. 그러면 네. 그냥 이분은 갈 곳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였다 네. 이렇게 신기해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 만났다. 네, 난파선에서 네.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BS가 정말 환영할 일이다. 그러네요. SBS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SBS에서 더 이상 자기가 계속 있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셀프 정상. 그렇지. 예. 이렇게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럼 이거예요 바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KBS에 있는 고대영 사장, 뭐 강경 이사 이런 분들도 TV조선으로 가란 말이야. TV조선 이사로 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또 하나 지금 좀 약간 이건 설일 뿐인데요. 네. 설일 뿐인데 일종의 이적설이죠. 네. 배현진 앵커가 또 TV조선으로 옮긴다는 어떤 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뭐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일부 기사가 나왔어요. 관계자들은 뭐 아니다, 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보도에서는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TV조선으로의 이적을 확정하고 이미 MBC에 통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TV조선 측에서는 우리는 아는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와서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뭐 배현진 아나운서도 그렇고 뭐 배현진 앵커죠. 배현진 앵커도 그렇고 신동호 아나운서도 그렇고 MBC에서 그동안 간판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배신남배.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탄압, 방송 장악의 그 체제에 어떻게 보면은 선봉에 섰던 그 메인 앵커들이 지금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선 이제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이적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BS 신동욱 아나운서는 사실 조금 좀 뜬금없긴 한데 이 세 분의 SBS, MBC 앵커 세 분의 향후 거치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신동욱 아나운서가 과연 12월 11일부터 그 TV조선 메인 뉴스 진행하신대요. 종합뉴스 9이죠 지금. 네. 그래서 어떤 진행과 어떤 뉴스, 과연 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을 이분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거의 이 뉴스 담당자 우리 배나와 활동가의 거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원책 앵커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어렵네요. 기자. 변호사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새로 토크쇼를 합니다. 전 이거는 이봉호 활동가의 일이 늘어난다.
전원책의 토크로 세상을 읽다. 읽지 마. 왜 세상을 읽어? 발음도 안 네. 좋으신 분이. 거기서 뵙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예상치 못했네. 잠깐만. 자 원래 전원책 앵커가 전원책 변호사가 앵커로 가기 전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폭탄을 터뜨리다가 이제 뉴스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다시 오시는군요. 네, 뉴스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폭탄을 터뜨리진 않았어요. 그 토크쇼에서 했던 그런 종류의 폭탄을. 네, 알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네네. 앵커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현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여러 개를 내렸습니다. 네, 전체 회의를 열었죠. 전체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방송평가 2016년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방송평가는요. 방송법에 따라서 15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매해 그 방송평가를 하거든요.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 그러니까 작년 방송실적이고요. 진짜 다 해요. 모든 방송사가 다 하는데 방송 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16년 방송평가 특이사항은 2016년 8월에 개정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부분에 따라서 2016년도에 상반기 방송실적부는 그 개정 전에 방송평가 규칙을 적용했고요. 하반기는 개정 후에 규칙을 적용해서 평가를 했대요. 근데 뭐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보도를 많이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특징들을 주요한 평가 결과를 말을 했거든요. 지상파의 경우에 심의 규정, 편성 규정, 준수 항목에서 전년 대비에 비해서 감점이 적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적이 증가하였다. 지상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점이 상승했고 재난방송 평가 항목에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평가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영 방송의 경우에는 이 어린이 편성 프로그램 수상 실적이나 재난방송 편성을 오히려 해서 그 평가 점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많이 상승했대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이해할 수 없는데 심의 규정을 준수했고 편성 규정 준수 항목 등에서 아무튼 총점이 상승했고 재난방송 편성 등 편성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를 보면 이 관련된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저희도 아직 분석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방송 평가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을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이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점수가 올랐다는 게 프로그램 질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데 특정 방송 사업자들 간에 순위가 뒤바뀐 게 마치 굉장한 노력을 해서 된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방통위 부위원장 스스로가 이 점수가 사실은 그렇게 면밀한 점수가 아님을 인정하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 부위원장이 예를 든 건 YTN과 연합뉴스TV가 점수차가 0.01에 불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 순위가 바뀐 것은 방송 제재를 덜 받았거나 재난 방송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요. 어디에서 뭘 하면 어린이 방송을 하면 올릴 수 있고 재난 방송을 설치하면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정말 절대적인 점수가 있는 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그 방심위 평가 있잖아요. 그거는 또 오히려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동안 2016년도 전혀 객관적으로 나온 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사실은 이 점수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방통위 이거에 대해서 이 방송 평가 방식에 대해서 작년에 2016년에 한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방송 평가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점수를 그냥 말씀드리면요. 방송 평가에서 700점 만점 중 JTBC가 597.57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TV조선이 586점, MBN이 583점 였습니다. 물론 이건 종편 중에서 그런 거고요. 지상파는 점수가 달라요. 900점 만점. 이게 만점 자체가 달라요. 지상파는 900점 만점 중에서 KBS 1이 796점 11로 1위를 했고요. MBC가 771.24, SBS가 764.79 이렇게 돼서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그 수치 아닌가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것을 분석을 해서요. 이 방송평가에 대한 제안 같은 것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MBN 조건부 재승인 의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이게 도둑이 담 넘듯이 이렇게 재승인 심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채널 하나 줄어드나 했는데. 솔직히 도둑이 담 넘듯이 한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단도 구성했고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할 때 그 심사위원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쓱 나왔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1.01점. 야, 진짜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진짜 너무 황당한 게 정말 살려주려고 안 합격 점수가 650점이거든요. 네. TV조선이 그 방송 못할 뻔한 게 650점 밑으로 맞아서 그래요. 630점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요. 예, 그런데 이 점수는 사실 651점이 나오든 654점이 나오든 지금 상관이 없고요. 원래 심사 기준에서 애초에 말한 게 아주 중요한 항목에서 과락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 항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은 그 총점과 관계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예요, 원래는. 근데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라는 항목에서 총점 100점 중에서 37.06점을 받아서 과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수 651점은 넘었지만은 총점은 넘었지만은 MBN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로 하기로 그냥 이렇게 결정을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입니다. TV조선 같은 조건부 재승인 상태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심사위원 이거를 쭉 보니까 저번 TV조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재승인 조건이 거의 똑같아요. TV조선이랑. 예. 그런데 진짜 항목 과락이라는 이 5번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제 받은 건데 사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민원연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광고 문제 있잖아요. MBN. 그러니까 돈 받고 기사를 써주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주거나 재방송을 틀어주거나 그리고 협찬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협찬 고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MBN의 그 제허가 조건이 뭔가요? 제허가 조건. MBN 재승인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TV조선과 오보 막말 편파 방송과 관련된 법정 제재. 이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말합니다.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보도, 교양, 오락 등 조화롭게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재방송 비율을 줄일 것. 이 재방송 비율이 종편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인데 MBN이 그동안 계속 1등이에요. 제일 높아 MBN이 항상.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반드시 이행할 것. 그리고 사회 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 외주 제작사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그게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부 그러니까 재승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우리가 그동안 종편에 대해서는 그 경영과 소유의 분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MBN 같은 경우에 이게 매일경제 방송인데 그 MBN 종편들도 소유와 경영 분리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걸 이제 고려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제어가 중에서 MBN 미디어랩에 대한 제어가도 의결이 됐거든요. MBN 미디어랩은 이제 MBN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MBN 미디어랩에 대한 제어가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2.568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MBN 미디어랩에 대한 제어가 조건은요. MBN 미디어랩 및 MBN은 방송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 제어가 조건입니다. 이에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제어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법인의 의사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할 것. 그리고 MBN 미디어랩은 MBN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2015년 9월 방송 광고 판매 금지 행위 위반 관련 재발 방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재발 방지 대책 등 방송 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어가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단기별 이행 실적을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그러니까 MBN 미디어에 관련해서는 매우 촘촘하게 그래도 그 체크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은 아무튼 말은 뭐 회의는 참 그럴싸하게 했네요. 다들 보니까 그 회의 중간에 뭐 허욱 부위원장이 보도 채널 출신 MBN은 타 종편과 달리 방송 경험이 있어 잘해올 것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아니라서 유감이다. 독립 PD 폭행 사건,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각오가 필요하다. 등등의 말들을 했어요. 고삼석 위원은 아까 말한 종편에 대해서 한 번도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었는데 소유와 경영 분리가 필요하다. 특히 보도에 대해서 제주주가 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재승인 조건을 의결했다. 등의 말들을 쭉 했네요. 근데 이 재승인 우리 방송평가는 물론이고 재승인 심사 아까 처장님께서도 방송평가 기준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방통위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평가위원회가 했던 방송평가 점수를 그대로 우리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변별력이 너무 없다. 변별력이 있었다면 MBN은 낙제점을 받았을 것이다. 방송평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작년에 2015년, 2014년 방송평가를 반영해서 지금 이게 이제 재승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나와 있는 그 점수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심사위원이 아무리 뭐 어떤 성향이 있어도 그 점수를 그러니까 뭐랄까 어기면서까지 낮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어찌됐든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사실 MBN이 보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걸린 것은 사실 TV조선보다는 적은 편이지만은 특히 방송의 선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MBN이 가장 심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파 문제도 그렇고 이상한 그 뭐죠? 재연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그렇고 재방송 그리고 또 특히 저는 MBN이 그런 미디어랩 사건이 터진 그 정도의 큰 일은 저는 그 사안 하나만으로도 즉각 MBN이 재승인이 취소되어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닥을 친 방송사까지도 재승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문제 많죠. 지금 최악의 패널 중 한 명인 차명진 씨가 어디에만 나오느냐? MBN에만 나와요.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저 오랜만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니까 또 어떤 보도들이 나왔냐? 현장 상황을 사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대피소 상황을 이제 취재를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앉아서 그냥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막 그냥 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냥 나가는 거지. 다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멀리 풀샷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나가는 거예요. 식별이 가능하게 완전. 어떤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 아주 어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다 대서 그냥 찍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동의를 받고 다 하는 건지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한들 이런 영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의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게 어떤 매체였느냐? 다. 모든 방송사가 다 했습니다. 정말 제가 모니터하는 그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4사가 전부 이런 방송을 내놓습니다. 근데 보나마나 뉴스 채널들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올릴 땐 그 사진들에다가 따로 블러 처리를 해야 했을 정도로 너무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말 그래요. 네, 나중에 저희 보고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면 안 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방송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관련 심의 규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언제나 많이 인용을 하는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인데요. 제3절 2 재난 등에 대한 방송이라는 항목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제24조 3 피해자의 안정이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이하 피해자 등의 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공포심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밥 먹고 있는 모습, 누워서 정말 무방비로 쉬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막 특히 지상파 이런 곳에 나간다. 굉장히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제24조 4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항목에서는요. 방송은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도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의 그렇게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관행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찍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 어떤 근원 기저에는 제 생각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냥 그림으로 그림 방송에 내보내 그림 네. 소스 소재 네. 이렇게만 판단을 하는 그런 네. 영향이 좀 있는 왜냐하면 것 뉴스 같습니다. 할 때 그 이제 기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보도 내용과 더불어서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항목에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에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송 심의 규정보다 더 섬세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냐?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4년 9월 16일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이건 굉장히 공식적인 건데. 예.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다 같이 제정한 거예요. 근데 재난보도준칙을 그때서야 만든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 전에 있었는데요. 있었죠. 고쳤어요. 네. 그때 세월호 개정한 때 거군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엄청 공격을 받아서 그해 9월에 개정을 한 거죠. 겁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보도준칙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향 항목인데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정확하네요. 그건. 네, 예.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이거 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못하게 돼 있네. 구체적으로 정확히 찝어서 못하게 돼 있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야, 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준칙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성년자 취재와 관련된 준칙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21조인데요.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다억입니다. 방송사들이. 네. 자, 이 뒤에는 뭐 KBS 재난보도준칙도 있는데 유사한 내용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송사들이 먹는 내용, 먹는 모습, 자는 모습, 쉬는 모습 다 보여줬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 이재민 대피소를 보면은 보통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이게 솔직히 잠이 오겠습니까? 자기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잠 못 드는 밤을 보여준다면서 카메라를 두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다들 불이 꺼진 그 장면 안에서, 그 이재민 대피소 안에서 그런 짓을 한 방송사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맞춰보시겠어요? 갑작스럽게 베나베나쇼. 미니 베나베나쇼. 두 군데? 네, 두 군데 있었습니다. 아니, 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두 군데밖에 안 된다. 두 군데. 요거 이런 짓까지 한 거는 두 군데. 잘 때 들어간 거. 잘 때 들어가서 밤에 다 불 꺼진 데서. 자, 일단 TV조선 봅니다. TV조선. TV조선이랑 MBN 채널에 MBN 채널에 TV조선 MBN 봅니다. TV조선 MBN. 그래도 봉 씨가 하나 맞췄어요. TV조선이군요. 네, TV조선 MBC. 그냥 평소대로 갈 걸. 평소대로 갈 걸. MBC는 불안과 추위에 뜬 눈으로 지샌 밤 이렇게 하고 불안과 추위. 보도 제목 자체가 그런 보도를 왜 내죠? 뜬 눈으로 지샌 밤이라서 정말 밤을 휘젓고 다닙니다. 왜 내는 거야 그런 보도를? 어둡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깨어 있는 사람에게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요. TV조선 나흘째 뒤척뒤척 잠 못 드는 밤 똑같습니다. 네,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불필요한 미성년자 인터뷰 아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지진이 일어났는데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무섭지? 애들이 그럼 심정을 말합니다. 그게 뭐야 도대체? 자,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게 MBC도 했고요. 자, MBC 보도는 아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멘트도 따요. 어린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나왔습니다. 친구들 표정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친구들이랑 이거 다쳐서 못 놀까 봐.
이런 멘트를 막 땁니다. 이들의 얼굴은 당연히 다 공개가 되죠.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선정적 보도죠. 그렇죠. 황색 저널리즘이죠. JTBC도 비슷합니다. 네. 초등생들 마음에 남은 지진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감동 보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초등생을 그렇게 굳이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은 지진 당시 느꼈던 감정과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겁났어요.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상찬이가 안 일어나가지고 때려서라도 깨웠는데 계속된 여진 때문에 두려움도 큽니다. 맨날 잘 때마다 여진 오고 그리고 계속 큰 지진인 줄 알았는데 3.5씩이 나오고 너무나 걱정돼요. 하면서 그 공포를 표하는 그런 인터뷰를 막 따요. 일부러 공포를 그렇게 부각을 하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냈다는 막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 재난은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죠. SBS도 어린이들 지진 트라우마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나마 SBS는 블러 처리를 해줍니다. 애들 얼굴에. 뒷모습으로 해주고 블러 처리도 해주고 해서 성의를 보였네. 네, 성의를 보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관련 보도를 내는 건 사실 TV조선이었어요. 그러지 마. 보도 제목은 학교 가기 겁나요. 첫 등교 불안 이 보도인데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인터뷰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면 학부모랑 그렇군요. 학부모한테만 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 이런 교직원들한테만 합니다. 애들한테는 아예 질문을 안 해요. 좋네요. 잘했죠 이거는. 잘했네. 이건 잘한 겁니다. 아이들이 TV조선 인터뷰를 거부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이거 뭐야? 이상한 방송사잖아. 전원책 나오는 방송이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방송들이 사실 잘했네요, 그거는. 네, 재난 상황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다음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재난재해 상황에서 다음 방송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주의 깊게 보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뉴스를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1, 2년 넘게 봐왔고 근데 평소에 그냥 제가 민원연에 몸담기 전에도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지나가는 뉴스를 볼 때 조금 이상한 느낌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대표적인 관행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의 후보는 7개 방송사 재난보도입니다. 네. KBS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또 재난주간 방송사고. 네네네. 아니 자기네들이 만들어놨잖아요. 재난보도 만들어 놓고서 이런 짓을 한다. 사실 근데 우리가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씩 어떻게 보면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무리가 없는 재난 보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늘 그때는 너무나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언론사들이 과열 경쟁 보도를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뭐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라는 성찰이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은 세월호 때도 여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담요들고 떠나지를 못하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구조된 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걸 그냥 계속 찍고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여러 방송사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너무 흥분 상태고 친구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구조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그 팽목항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자꾸 인터뷰를 하고 나올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 죄책감, 불안함 이런 게 더 컸던 그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큰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슨 친구가 사망했다는 사실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을 했던 것도 너무나 큰 일이었고 근데 하나하나 지금 일이 발생할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KBS에 대해서 조금 실망인 건 KBS가 재난보도 준칙을 업데이트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고서 때문에 나은시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최고 업데이트된 게 무엇인가를 다 찾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여러 개 단체에서 했던 그거는 사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프로젝트로 그 단체를 다 모아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거는 2014년 9월에 했어요. 그런데 KBS는 그 준칙을 가져다가 KBS 재난보도 준칙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거는 KBS 재난보도 준칙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꼼꼼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준칙을 2015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 재난보도 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선도적으로 우린 좀 달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생각 없이 보도를 만들었더라.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업 중이었으니까. 예. 이제 또 정상화가 되면은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은 아무튼 내용이 되게 알찬 내용입니다. 네, 뭐 막 그렇게 뭐라 그러지? 제가 저걸 쓰면서 막 심의 규정을 위반했으니 너는 다 죽었어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열심히 좀 예, 정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 포항 지진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살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1등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사회를 바꾸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저한테는 차명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신문은요. 그 조선일보입니다. 일단은 성주 관련된 보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셀 것이라는 아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조선일보. 이번에 또 새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사드 기지의 난방 시설 구축 공사 등을 위한 장비를 이제 국방부가 반입을 했습니다. 그 정부의 임시 배치 강행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이제 그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그 소성리 그 사드 대책위에서는 부지 조성도 안 된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병력 운용을 위해서 대규모 장비 반입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 국방부가 차량 50여 대를 동원하고 장비와 자재를 옮겼고요. 이 과정에서 그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국민 100여 명과 경찰 1,500여 명이 충돌을 했습니다. 주민 가운데 20명이 다쳤고 1명이 연행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주민의 폭력 시위를 강조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11월 22일 날 조선일보 또 사드 충돌, 경찰 1,600여 명, 시위대 100여 명의 쩔쩔맸다입니다. 제목부터가 이미. 네. 그래도 경찰이 100명 늘어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드 대책에서는 경찰 1,50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1,600명이라고. 일부러 늘렸을 수 있죠. 방송에서는 근데 또 다 5,000명, 경찰이 5,000명까지 투입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투입은 됐는데 충돌은 그 정도 됐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 1,600명, 시위대 100명 쩔쩔맸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 세력 프레임을 굉장히 부각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 내용에서 이날 오전 성주대책위, 원불교 비상대책위, 민주노총과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시위대 100여 명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쏙쏙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제목도 소제목도 기지로 난방장비 반입 소식에 민노총 등 100여 명 성주 집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외부 세력, 특히 민주노총을 집어넣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고요. 동아일보도 성주 사드기지 공사장비 반입도 충돌이라는 보도에서요. 마찬가지로 외지인 100여 명이 점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약과고요. 조선일보 보도에서 폭력이 아닌데 폭력인 것처럼 그린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의 폭력을 너무 부각하고 싶은 욕심이 커지면서 폭력이 아닌 상황을 폭력으로 그리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선일보가 또 사드 충돌, 경찰 1,600명, 시위대 100명이 쩔쩔맸다라는 아까 그 보도에서요. 시위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자 근처에 있던 벽돌과 생수병을 던졌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집결한 쪽으로 몸을 던지거나 높이 5에서 6m인 진박교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다. 시위대 중에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에어매트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은 이도 있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시위대를 강경하고 처절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것에 비해서 경찰의 진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게 너그럽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해산에
해산해달라는 경고방송을 3차례 한 뒤 시위대가 쳐놓은 바리케이트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다리 아래 에어매트를 깔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라고 아주 굉장히 점잖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말로 하는 것 말고요. 사진이 있는데요. 이 보도 안에 날카로운 물체 휘두르고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설명 캡션은 이거예요. 사진 밑에 있는 설명 있죠. 21일 경북 성주에서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공사 차량을 막던 시위대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물체로 에어매트를 찢으려 하고 있다. 이 에어매트는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일부가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고 하자 경찰이 설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날카로운 물체로 에어매트를 찢으려고 하고 있대요. 이것이 알고 보니 너무나 황당했던 게 저에게 사실은 제보가 왔었잖아요. 조은숙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이 정말 그 날카로운 물건이라는 게 하모니카다라고 제보가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사진으로 봐도 네 하모니카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뭐 칼 같은데 아닌데요. 그냥 네. 길쭉한 네모난 물체일 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시간에 기도회가 열렸었고요. 그 기도식 조중에 경찰과 충돌이 있으면서 지금 그 물건을 들고 있는 하모니카로 보이는 그 물건을 들고 있는 분은 예수회 장로이고요. 이분이 그날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도식 중에 공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연주를 하게 돼 있었나 보죠. 그런데 경찰의 충돌로 휘청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릴 뻔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휘청휘청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에 일단 든 게 흉기가 아니에요. 네네. 하모니카 맞습니다. 시커먼 가운데가 있고 길쭉한 은색 네모난 그런 길쭉한 물체.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날카로운 물체라고 지금 제목도 뽑았고요. 야, 기사 내용에서도 날카로운 물체라고 했잖아요. 야, 집에서 그러면 진짜. 요리할 때 하모니카를 쓰신다는 겁니까? 진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보도한다고 그리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에어매트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도저히 어딘가를 찢기는 무리가 있는 그러게요. 날카로운 덜 날카로운 물체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보도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시위대는 80대 할머니 20여 명을 전진 배치해 경찰의 전진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할머니들은 시위 시작 1시간여 만에 자진 해산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런데 조은숙 팀장이 말하기를 오히려 거꾸로다. 당시 주민들은 지킴이 연대자들과 함께했고 경찰들을 향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위험하니 마을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할머니들이 시위 시작 1시간 전에 해산한 것은 맞는데 이 과정을 조선일보가 시위대가 할머니들 앞에 전진 배치시켜서 이 사람들을 마치 무슨 그 인간 방패처럼 사용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 멘트는 그런 멘트거든요. 시위대는 80대 할머니 20여 명을 전진 배치해 경찰의 전진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피로에 지쳐서 해산했다라는 건데 이게 전혀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보도였다. 완전 거짓말이네요. 거짓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진짜 막무가내로 뭐라 해야 되나요?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것 말고도 사실 이날 굉장히 많은 그 경찰의 모욕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은숙 팀장 말로는 실제로 민중의 소리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 경찰 주민 충돌로 부상자 발생이라는 11월 21일 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민중의 소리 보도에서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관계자의 멘트를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소성리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드 대책위 사람들의 그 항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실은 거죠. 아까 민중의 소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은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끌어내고 있다. 사복경찰이 소속도 밝히지 않고 사진을 찍고 주민들을 하나씩 강제로 격리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그대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은수 팀장 말은 인간사슬로 저항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아프냐고 비웃고 여경들이 주민과 성직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목 뒷덜미를 끌고 나가서 숨도 못 쉬는 상황을 만들었고 원불교 진박교당 천막에 걸린 현판을 교무들이 자르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위로 잘랐다라는 등의 증언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라면은 경찰 입장에서 진압하는 모습만을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도할 것이 아니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감시를 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잖아요. 취재를 간 언론사들이. 근데 이것을 완전 일방적으로 경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대체 이 부분에서 어떤 언론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더 나쁜 거는요. 그 22일 날 보수 무너질까 봐 주부도 전직 교감도 태극기 들었다. 주부도 전직 교감도 태극기 들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소제목도 태극기 집회 1년 평범한 참가자들의 목소리였는데요. 너무나 귀엽죠. 이게 진짜 귀엽네요. 네. 조선일보는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 태극기 집회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런 보도를 했고요.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들에게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 시위를 주장했다. 이에 선동된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서로 떠밀려 3명을 압사로 만든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라고 고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 외에도 태극기 집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슨 아름다운 그 소모임이 1년 만에 회동한 것처럼 이렇게 태극기 집회 1년 평범한 참가자들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드 대책위에 제가 사드 대책이 목소리만 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든 기자는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과잉 진압,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잉 진압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는 현장에 안 완전히 아니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다 찍은 것은 현장에 분명히 간 거죠. 그런데 완전히 균형을 이룬 그런 보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정하고 찍은 거 저는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왜곡이다, 조작이다. 네. 눈에 보이는 사상에, 눈에 보이는 왜곡이다. 나 오늘 이기기 힘들겠는데. 네. 갑자기 자신감을 크게 잃었는데. 아니 하모니카를 날카로운 물건이라고 한 걸 제가 어떻게 이겨요? 아니 그래도 자신감 잃지 마세요. 태극기 집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애들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아닙니다. 또 차명진 씨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도록 하죠. 네. 혹시 기자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황당한 하모니카 기자 누굽니까? 김종호 기자고요. 이 기자가 사진까지 김종호 기자가 찍으셨습니다. 기사 내용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네. 정말 큰일 하셨네요. 네, 열일하신 분입니다. 네, 하모니카 애호가 김종호 기자.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종편들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차명진 씨가 낫지 않겠느냐. 결론은 저희가 요새 열심히 차명진 씨를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명진 씨의 최근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항상 이분의 발언이 웃기긴 하지만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용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아직도 그 얘기. 별 문제 아니다 이런 내용.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내용인데 발언이 좀 재밌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 MBN 프로그램은 뉴스와이드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 분노해도 늦지 않다. 지금 왜 벌써부터 그렇게 다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수사를 하느냐. 과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그 특수활동비만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그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것만 불법이냐 왜? 지금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보면은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검찰로 가는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로 가는 그런 특수활동비들도 다 있는데 왜 청와대로 간 것만 불법이라 그러느냐. 이런 것은 잘못됐다.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옆에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왜 꼭 국정원이 청와대에 준 것만 불법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준 거 다 나왔어요? 네,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제가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것만 불법이에요. 그래요? 지금 왜냐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주는 거는 일단 업무 관련성이 없잖아. 그치. 국정원이 무슨 청와대에 무슨 업무를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남재준 원장 그리고 다른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지금 수사 중인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개인적으로 받아간 거예요.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의 사실 증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그냥 받아오라 그래서 받아온 거다. 삥 뜯은 거죠. 예, 삥 뜯은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해서 진짜.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런 것 전부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도 다 주고받는데 왜 청와대만 문제야 이런 식으로. 네. 또 하나 뭐 이렇게 다음 발언은 뭐 그렇게 센 발언은 아닌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이제 지금 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때 11월 25일 방송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다루면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앞세워 국정농단 몰이 2를 하고 있다. 아 이분이 참 이런 말을 참 잘 만들어. 잘 만들어.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걸로 몰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뭐 투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이정혜 PD님처럼 무슨 투요? 막 물어봐. 국정농단 몰이 투요. 그러니까 그럼 원은 뭐였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차명희 씨가 원은 박근혜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를 구속시킨 게 국정농단 몰이라는 거예요. 이 몰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종북몰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마녀 사냥하는 걸 우리가 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게 몰이라는 거예요. 이야. 박근혜는 대통령일 때 됐는데. 그러니까. 몰이 원이 뭐냐고 안 물어봐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진행자 또 당황해. 지금 그걸 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차민희 씨가 뭐라 그러냐? 잘 몰았어요. 이 잘은 무슨 잘이죠? 더 웃긴 건 잘 몰았다 이거야.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근데 차민희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용어 갖고 그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적반하장이야. 진짜 약간 친구 중에도 이런 애들 있어. 약간 아무 말이나 한 다음에 따지면 뭐라고. 대화가 안 되는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진행자 또 당황합니다. 용어 갖고 얘기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제가 볼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막 몰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실패할 겁니다. 이제는 신내림을. 네. 이분이 물론 이게 똑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적폐청산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지금 봉호 씨가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발언들이 다 계속 같은 맥락에서 똑같아요. 나온 말이에요. 다 부당하다 이거야.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열심히 하네. 국정원과 군과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다 죄가 없다 이거야. 억울해. 네, 억울하다 이건데 레파토리가 계속 달라져요. 이번에는 무슨 몰이 2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약간 차명진 씨가 좀 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똑같은 말을 해도 적폐청산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하는 걸 보면은 좀 힙해 사람이. 정말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는. 네.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었으니까. 네. 하지만 차명진 씨는 이렇게 발언 2개 정도만 해도 자기 할 몫을 다 하는 분이에요. 자, 국정농단 몰이 2 나왔습니다. 차명진 씨 나온 방송의 진행자분 성함이 뭐예요? 김만흠 앵커입니다. 김만흠 씨. 김만흠 앵커. 뉴스와이드는 그 송지연 앵커고, 그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잠시만요. 프로그램이 뭐더라? 저는 앵커들 이름도 같이 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김만흠 앵커는 좀 억울해요. 자, 억울하면 항의하던가 회사에. MBN 시사 스페셜 11월 25일 방송에서 이분은 국정농단 몰이 2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뭐 투요? 무슨 투요? 그럼 국정농단 몰이 2라 그러니까 그 원은 뭐였어요? 박근혜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이라고요? 계속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기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적해주신 게 맞는 게 보통 MBN의 앵커들이 쿵짝을 잘 맞춥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 어쨌든 종편 스크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가 지금 다 나왔네요. 요거는 그럼 이제 제 1바로 오늘의 나쁜 보도 하나 정해 주시죠. 나쁜 보도는
너무 압도적인가요? 저는 조선일보가. 네, 하모니카 에어가 김종호 씨. 아이, 나의 야심찬 보고서 조선일보에게 무너지다니 정말. 진짜 하모니카를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막강해요, 진짜. 사실 네. 저도 조선일보 그 사진을 나쁜 보도로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저도 이거는 오늘 만장일치입니다. 진짜 멍청한 보도 아니야, 근데 나쁜 보도. 아니 그게 좀 약간 흐릿해가지고 하모니카로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좀 너무 그 입 해보겠는데. 부는 부분에 구멍 까만 게 보여. 근데 멍청하다기보다는 만약 일부러 그랬다면 정말 나쁜 보도고 되게 부주의한 보도죠. 아니 이게 만약에요 신문만 있는 시절이었다면 그 흑백 사진으로만 다 속았을 거 아니야? 신문이면 몰랐을 것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칼라로 사진이 다 찍히기 때문에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네, 사실 좀 참신성은 떨어져요. 맨날 성주 보고 폭력 시위라고 하는 거 맨날 이걸 같은 레파토리잖아요. 근데 이 하모니카 사건은 방법이 조금 요번에 정말 대단했다. 네. 성함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종우 기자입니다. 그 이분은 멀리서 보고 그게 흉기로 보였던 거지.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옆에서 찍은 건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거든요. 줌으로. 자기는 자기가 보기엔 흉기였을 수도 있으나 좀 확인을 했었어야지 사진을 보고. 심지어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고. 사진 확인도 안 하나? 혹시 뽀샵을 할 줄 모르는 이렇게 키워가지고 뽀샵을 해버리던가 하지. 이건 뭐 아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생각에 이거 누가 홍보를 좀 다시 하죠. 예, 그 조선일보에 뭐 하모니카 마법 그래가지고 하모니카 요리사 이거 무슨 뭐 천사소년 네티도 아니고 말이야. 변신합니까 하모니카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차명진 씨는 좀 노력 좀 하세요. 국전농담 몰이투가 뭡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지금 조선일보 이분이 지금 방송사 7개를 이기신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할 일이야.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댓글 마지막 대댓글 시간입니다. 갖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는요. 그 한중망 씨가 까칠 남녀에 대해서 이현재 교수가 방송 편집의 문제인지 선동의 문제인지를 떠나서 시청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을 한 느낌은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놓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현재 교수가 말씀하셨다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중망 씨가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시청자들이 오해를 한 부분은 있고 까칠 남녀와 교수님의 대응이 그 논란에 불을 지르고 확인 없이 받아쓴 언론이 나와서 같이 춤을 췄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기에 따라 정말로 이게 오해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쓰신 분의 취지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비판을 하거나 지적하기 어렵다. 다만 언론이 이것을 어뷰징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고 좀 더 정밀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받아서 확대 재생산한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봉봉 선임 활동가가 월권하다가 이장님께 혼났냐. 오늘 월권을 안 하니 무언가 어색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월권을 이제 더 이상 오프닝 할 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꼭 월권 때문에 혼난 건 아니고 그냥 뭐 자주 혼나는 편인데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내가 자주 혼내. 진짜 완전 사기꾼이야. 네. 옥수수 요염차님 또 예, 이거 댓글을 읽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이분이 지금 요 에피소드에 저에게 이런 별명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옥수수 요염차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1,000원을 일단 너무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예,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멘트가 사실 좀 너무 웃겨서 죄송합니다. 매번 잘 듣고 있으면서 아직 정기 후원을 못하네요. 아내님께 허락받고 언능하겠습니다. 아내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옥수수 요염차가 요염한 남성분이시군요. 네, 옥수수 요염차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너무 재밌네요. 닉네임이 지금 처장님이 계속 탐내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섹시한 요염차 같은. 오늘 댓글로 우리 처장님 별명을 비슷한 걸로 하나 지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령곰탱님이 어제 저희가 좋은 보도 이달의 좋은 보도 특집이었는데 뉴스타파를 얘기하시면서
안상수는 정말 개 XX네요. 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굳이 뭐 이거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트러스트 노원님께서는 자꾸 제 노래를 언급하시는데요. 네. 저는 민원련 입사한 이래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워하죠. 네.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만 부릅니다.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좀 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학영 실장님은 마이크를 놓지 않는. 예. 뭐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일어나세요. 저는 손에 마이크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줄일까요? 네. 네, 중요한 댓글들은 다 읽어드린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정리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내일도 터는 날이네요. 내일 털기 위해서는 오늘 또 열심히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